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누나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울고만 있었어요.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일이야? 그제서야 누나가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방금 집주인이 왔다 갔는데.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데? 전세가 만기되어 간다고 이사 가래. 그럼 이사 가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게 울 일이야? 제가 화를 내자 누나가 한숨을 내쉬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게 그동안 그런 일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서 갑자기 내 처지가 서럽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다른 여자와 눈 맞아 집을 나간 그 사람 얘기를 다시 꺼내는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살림까지 차려서 나간 그 인간 얘기는 왜 하고 그래? 누나가 가만히 한숨만 쉬고 있었기에 그제야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내가 가서 같이 집 알아볼게. 누나가 흐느끼는 소리로 힘겹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마음이 답답해진 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갈 때 족발에 맥주 좀 사갈까? 아내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야 좋지. 근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오늘은 맥주가 한 잔 생각나서 그래. 지금 사서 바로 들어갈게. 족발을 포장하고 맥주까지 사서 집에 도착했고 아내와 둘이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맥주를 한두 잔 마시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투덜거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네. 제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왜? 형님한테 무슨 일 있대? 전세 만기됐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데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울면서 전화했더라고.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어서 짜증냈어.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를 나무랐어요. 형님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입장 바꿔서 내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나도 정신줄 놓았을걸?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이라니. 나도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받았거든.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쯤 누나는 이혼한 채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혼 사유가 참 기가 막혔는데요. 매형이란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거든요. 상간녀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매형이 부랴부랴 몸만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전세금과 친권 양육권까지 전부 포기하고 미친 사람 마냥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후 당연히 양육비를 보내줘야 했지만 처음에는 그마저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혹시나 싶어 누나에게 물었거든요. 약속한 양육비는 잘 들어오고 있는 거지? 누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한두 번 들어왔나? 역시나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보내더라고. 근데 그런 아빠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양육비를 받아서 뭐 하겠어.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누나는 결혼 후 내내 살림만 하느라 직업도 없는 상태였고 이혼 후에는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양육비라도 받았어야 했지만 전 남편이랑 얽히고 싶지 않다며 그마저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이가 없어서 버럭 소리치고 말았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는 거야? 법적인 상황인데 무조건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몰아붙이자 누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얘기하니 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하고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화를 참은 채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전 매형을 직접 찾아가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경고했고 그 이후로 양육비는 제때 보내오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 보니 그 상간녀와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인지 모든 것을 우리 조건에 맞춰줬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다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양육비는 반드시 받아야 했기에 제가 무섭게 몰아붙이자 그 뒤부터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몸만 나갔다는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건지 씁쓸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그 뒤 누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다행히 아내가 수소문해준 덕분에 중소기업 사무보조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누나의 경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아내 덕분에 면접까지 보고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참 고마웠던 게 취업을 하기 전 주말마다 누나를 불러서 엑셀부터 파워포인트까지 꼼꼼하게 가르쳐줬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누나의 우울증이 완전히 나아진 게 아니라서 작은 일만 생겨도 많이 놀라 눈물부터 쏟아내곤 했어요. 누나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저도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전 매형이란 인간이 3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동안에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짜증이 밀려와서 누나를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날 아내와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형님 말이야.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해봤는데 형님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면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집을 사면야 좋긴 하겠지만 근데 겨우 전세 살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겠어. 요즘 누가 집을 자기 돈만으로 사겠어. 대출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대출을? 너무 무리될 것 같은데. 아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통장의 금액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야? 1억이야? 이게 무슨 돈이야? 아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잖아. 우리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줄 모르시고 집 구할 때 보태라고 주셨던 바로 그 돈이야. 그 돈은 장인어른께 드리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셔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장인어른은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덕분에 집을 3채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기다 상가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당한 자산가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 집 한 채를 지원해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부장적인 우리 부모님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는 그냥 전세로 산다고 둘러대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가에서 1억을 받았다고 했더니 부모님께서도 악착같이 1억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기가 죽은 채 며느리와 처가댁 눈치를 볼까 싶어 노심초사였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남아 선호서상이 많이 강한 편으로 누나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에 부모님이 주신 돈을 거절했지만 오히려 아내가 받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아내는 풍족하게 자라서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굳이 받자고 하니 그때 당시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가 지까지 해오는 상황이다 보니 아내의 조언대로 부모님께 1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1억을 처가댁에 드리고 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가 더욱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시부모님께 이 돈을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었지만 내가 받았던 이유는 형님 때문이었어.
당신이 형님을 많이 챙겼다곤 하지만 형님은 사는 내내 부모님께 차별당하면서 자랐잖아. 듣기로는 형님은 대학도 학자금 대출받아 다니느라 엄청 고생하셨다더라고. 우리 결혼할 때 1억을 주실 형편이었다면 우리에게 몰아서 주실 게 아니라 5천씩 나눠서 주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자기는 대학도 편하게 다녔고 돈 걱정 없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형님 드리자. 1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누나한테 주겠다고? 순간 아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아내를 바라봤는데요. 아내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집도 있고 풍족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형님은 이혼하고 애를 둘씩이나 키우고 있고 말이야. 형님이 잘 살아야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형님 전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형님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이 형님 두고 바람핀 거 땅을 치고 후회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형님이 잘 돼야 하고 말이야. 거기다 아빠랑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 전에 같이 밥 먹었던 최 사장님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그분 말로는 최근에 급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다는데 엄청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집주인이 해외로 이민 가야 해서 급하게 내놓은 거래. 이 돈까지 하면 조금만 더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 이번 형님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제게 설명했는데요. 자매도 아니고 시누이인데 그토록 신경 써주는 마음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누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자 누나가 어리둥절해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나보고 받으라는 거야? 네, 형님. 이 돈 보태서 이참에 아파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옳게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어. 그냥 넣어둬. 이건 형님 몫이니까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 미안하시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으시면 되잖아요. 누나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런 누나를 아내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혼자 애 둘 키우시려면 경제력이 우선이에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얼굴이 두꺼워져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내의 설득 끝에 누나는 그 돈을 앞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당연하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갚아. 잠시 말이 없던 누나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올케가 돈 걱정 없이 자랐다고 해도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아니지, 거의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시누이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많이 놀랐어. 올케한테 미안하지만 처음에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남편한테도 배신당했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더니만 나한테 옳게 복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 생각하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내가 왜 아내랑 결혼했는지 알아? 같이 있으면 인간미가 느껴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해야 하나? 아내 좌우명이 인간답게 살자거든.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부모님이 누나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야. 누나 대학 입학했을 때 딱 입학금 한 번 내주고 일제 돈을 안 줘서 엄청 고생하기도 했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뒤로는 엄마가 키워준 값 매달 갚으라고 하면서 돈도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그 돈은 누나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대학 다닐 때 네가 돈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잖아. 용돈 받은 거 나눠준 것뿐인데 뭐. 암튼 아내 마음만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아내가 누나 도와주는 거 싫어했다면 나도 별 방법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나도 너무 고맙거든.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사실 애들 아빠 때문에 사람을 못 믿게 됐었는데 올케 덕분에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야. 올케랑 너한테 패 끼치지 않고 잘 살아볼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가 누나를 챙기는 모습이 마음 깊이 와닿았고 아내처럼 현명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다만 본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은 누나가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사는 걸 창피하게 여기셨거든요. 어느 날은 어머니 생신을 맞아 본가에 내려갔는데 급기야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누나에게 기막힌 말을 쏟아냈거든요. 암튼 저 화상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혼이 뭐야 이혼이. 도대체 최서방한테 어떻게 했길래 한눈을 파냔 말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순간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잘못한 게 없긴 왜 없어. 처신을 똑바로 못했으니 최서방이 한눈을 판 거지. 얼마나 질리게 행동했으면 다 놓고 집을 나가겠냐고. 이혼할 때도 그래. 내가 그 집 핏줄 최서방한테 주고 이혼하라고 했더니 말도 안 듣고 지 신세 지가 꼰 거 아니겠어. 윤정이 너 말 잘 들어. 우리는 너 도와줄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혹시나 힘들다고 돈 달라는 소리 꺼내지도 마. 아니지. 동네 창피하니까 앞으로 아예 내려오지를 마. 어머니의 말에 누나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화를 내봤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를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나는 본가의 발길을 끊었고 이후로는 우리만 본가에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일에서 저만 싸고 돌았기에 집안 행사 때만 참석하고 우리 역시 거의 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이 제게 목돈을 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그 돈을 부모님 몰래 누나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누나와 아내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한 뒤로는 공동 육아를 하며 더욱 돈독해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나의 우울증도 서서히 치유되었어요. 장인 장모님 또한 정말 대단하셨는데요. 가족 여행을 갈 때면 누나도 함께 가자고 하셨고 여행 내내 조카들을 살뜰히 돌봐주셨어요. 그 바람에 조카 민주, 민영이는 장인 장모님을 친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물론 누나 또한 두 분을 부모님처럼 따랐고요. 참 신기했던 건 누나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과도 놀랄 정도로 잘 맞았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주눅든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던 누나였는데 장인 장모님과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던 자리에서 누나가 직접 과일을 깎아 장모님 입에 넣어드렸는데 장모님 또한 딸을 대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드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과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원래부터 모녀 사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누나가 그토록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그동안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인 장모님의 따뜻함 덕분에 누나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누나의 변화를 지켜보며 사람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누나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채 지냈지만 부모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명절 본가에 간 김에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하세요? 어머니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니. 잘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없는 거 아니겠어. 그 화상한테 연락 와봤자
재수없는 소식뿐일 텐데 그냥 연락이 없는 게 편해. 어머니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도 누나는 처가댁에 있었는데요. 명절 때마다 누나는 처가댁에서 조카들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가 도착하면 다 함께 여행을 가곤 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누나도 부모님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가끔씩 친부모가 맞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이 닮은 걸 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을 리는 없다는 확신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누나가 산 집이 재건축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지하철 신설 호재도 있어 그동안 고생만 하며 살아온 누나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든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들도 바르게 자라며 공부도 잘해서 누나는 비로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누나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게 다 올케 덕분이야. 아내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렇게 둘은 서로 고마움을 주고받으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나에게도 아내에게도 소중한 인연이자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누나의 삶에 찾아온 봄날이 그저 행복하고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누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전 매형이 누나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놀란 마음에 급히 누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장인 장모님도 함께 있었던지라 같이 누나네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니 전 매형이 버티고 서 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누나가 욕실 청소를 하던 중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전 매형이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어요. 처남, 잘 있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그들을 향해 쏘아붙였는데요. 그 사람이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바라고 몸만 나갔는데 너무 그러지 말자고. 근데 나 없는 사이 애들 엄마가 아주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에는 내 덕도 있는 거 아니겠어? 대체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는데요. 들어보니 상간녀가 몇 달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이 그 사람의 어머니가 손자를 돌보느라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전 며느리인 누나가 떠올랐고 다시 합치라며 계속 설득했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누나가 전 매형한테 싫다는 말도 못하고 뭐라고 하면 울기 바빴다 보니 만만하게 생각하고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누나가 아파트도 사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단단히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조카들의 생부라는 이유로 뻔뻔하게 강짜를 부리기 시작했지만 누나는 더 이상 예전에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한다며 장모님이 단단히 교육을 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누나가 그들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는데요. 전 매형의 어머니가 갑자기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그동안 조용히 살아서 잊고 있었나 본데 어디 매타다가 한번 당해볼 티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싸가지 없게 어디서 경찰을 불러. 내가 오늘 너를 아주 아작을 내버릴 참이야. 그 사람의 어머니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보고 제가 뜯어말리며 고함을 질렀는데요. 그때 장모님이 그 사람 어머니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손 당장 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법적 조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깃방망이를 올려붙인 것도 아닌데
이까지 머리채 잡는 걸 가지고 신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한번 신고해봐. 그럼 이 머리채도 올 테니까. 어디서 법을 운운하면서 협박질이야, 협박질이. 그 순간 장모님이 휴대폰 녹화 버튼을 끄더니 그 사람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단호한 손길로 그 사람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대로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사람 어머니의 머리가 휘청거렸는데요. 장모님이 다시 세게 움켜잡으며 말했어요. 이까지 머리채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도 되는 거죠? 딱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까지 머리채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해보자고. 장모님이 머리채를 단단히 잡고 흔들자 그 사람 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며 당황했고 그들이 혼비백산한 채 뿌리치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머리채까지 잡힐 줄은 진짜 몰랐을 테니까요. 그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주랭랑을 치자 장모님이 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앞으로 당신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해줄라니까.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내가 당신들 아작을 내버릴 참이니까.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지랄을 떨고 있어, 지랄을. 우리 모두 그 모습을 숨지겨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곧 장모님이 어색하게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그냥 두면 더 심하게 괴롭힐 게 뻔하거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돌려줘야 다시는 안 찾아오지. 쌍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내가 꾹 참았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며 장인어른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여보, 당신 지랄이란 말도 할 줄 알았던 거야? 드라마 보다 보니까 나오던데 그 어르신은 참 찰지게 잘하던데 난 영 어색했지. 아니야, 하나도 안 어색했어. 혹시 뒤에서 내 욕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 와중에 장인어른이 농담을 건네자 장모님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도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미쳤다고 바람을 피우겠어?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암튼 말이나 못하면. 장모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누나를 위로했는데요. 다행히 누나는 별로 놀란 기색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에 와서 또 머리채 잡으면 저도 함께 잡을게요. 그렇지. 절대 당하고 살면 안 되지. 당신 잠깐만 이리 와봐. 장모님이 장인어른 머리채를 잡으며 누나에게 잡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워낙 유쾌하신 분들이라 그 와중에도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 뒤에는 장인어른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경고를 보냈고 그들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악독함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도 그토록 뻔뻔하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까요. 그동안 누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마음이 아팠고 이제라도 누나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마음 따뜻한 장인 장모님과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